현재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율 30%만 충족을 하면은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좀 많이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된 데만 하더라도 뭐 사업 속도 엄청 빠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민선 8기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인데요. 이 중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지들을 모아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모아타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사업지를 모아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 위주로 이제 모아타운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공사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좀 수익 면에서 좀 불리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지들은 개발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규모 사업의 형태에는 이게 빈지법이라고 별도로 이제 법이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도시정비법에서 같이 규율을 하다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이제 생겨서, 거기 보시면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은 크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게 너무 작아서 사실은 좀 논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 수익이 잘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형태로 좀 이제 여러 이제 소규모 사업지가 합쳐서 사업을 가능하게끔 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나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 수익성을 좀 개선해주는 사업이 모아타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총 3가지의 사업 형태 중에 말씀하신 2가지의 사업 형태가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좀 서울시 자치구별로 어떤 자치구는 이런 사업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업지 형태별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주택은 일단 가로를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역별로 좀 위치에 따라 특색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아타운 1호 사업지죠. 강북 번동의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업 진행 속도가 기존의 소규모 정비 사업과 비교하면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이 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범 사업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범 사업지라는 거는 사실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잘 돼야만 다른 데들도 이제 동력을 받아서 좀 추진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밀어주는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제 통합심의 통과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모아타운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그 안에 정비계획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통합심의 절차 지나면 사업시행 인가로 가서 이주 착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일반적인 재개발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비계획 수립까지도 거의 뭐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민 동의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지금 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업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빠른 거죠. 네, 그리고 강서구 등촌동이나 중랑구 중화 1동 같이 최근에 서울시내 6곳의 모아타운 추진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근 결정이 됐는데, 서울시의 이제 모아주택 2.0 추진 계획의 성과로 보입니다. 어떤 점들이 좀 주요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모아타운 사업지가 지금 올해까지 80곳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지정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67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번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통합심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다른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리계획 수립도 좀 안 된 곳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이제 성과를 좀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개를 모아놓더라도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되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 수립은 굉장히 사업의 극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진행이 시간이 흘러봐야 네. 사업의 어떤 성공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67곳 중에 관리계획 수립된 데가 한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7% 정도 이제 정비계획 같은 것들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좀 처음에 이제 사업지 그러니까 사업 그 개발 사업을 좀 도와드리는 업무들을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못한다 이런 것들도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은 어떤 데에 쓰이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에 이제 그 자치구 공모 신청을 해서 이제 그 후보지로 선정이 네. 되신 곳은 그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로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몇 억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주민 제한 방식은 좀 수시로 할 수 있는 대신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서울시가 모아타운 정책을 이제 자치구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요런 방식을 했을 때 유리한 점하고 좀 어떤 점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지. 근데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그 주민 제한 방식을 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고 또 비용 부담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치구별로 모아타운 선정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자치구별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아타운의 필요성이. 근데 이제 그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뭐 그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해서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야 될 곳이 한 10군데 이 네. 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자치구별로 이제 그 후보지 선정을 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그 개발이 좀 형평이 안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양 사동을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모아타운 철회 사업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후보지 공모 네. 신청을 하려면은 주민 30%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70%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제 30%만 동의하면은 신청해서 후보지 그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이렇게 철회 사업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대가 좀 쉬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 기존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할 때 주민이 67%가 동의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모아타운도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동의를 갖춰야 되지만 이게 그 공모 형태로 이제 그 신청을 할 때 30%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주민들의 어떤 대표하는 의사 표시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모아타운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반대를 해서 이렇게 자양 자동처럼 철회를 하게 되는 후보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율 30%만 충족을 하면은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후죽순 좀 많이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된 데만 하더라도 뭐 5곳 정도밖에 안 될 정도니까 사실 이게 사업 속도 엄청 빠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이유는 사실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좀 가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그 주민 동의율 위주로 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나중에 그 뭐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부담할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설계상으로도 좀 사업 수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 검토가 안 되면은 향후에 어차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의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예린 변호사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